안녕하세요. 편의점 커피를 마시고 있는 3월입니다. 택배가 조금 와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울로 드나드는 여자 1편. 이거는 이제 레모 출판사 북클럽 그 도서인데 원래 제가 이걸 받았잖아요, 1월에. 근데 이거를 하나를 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더니 그거 잘못 보낸 거는 그냥 친구 선물해주고 이거를 다시 보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던 책입니다. 북클럽 도서를 뭘 할까 하다가 좀 두꺼운 책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북클럽은 가성비를 좀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이렇게 얇은 거였으니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두꺼운 걸 해도 되겠다. 다음 달에는 2탄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한꺼번에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괜히 그런 마음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교보문고입니다. 야, 교보문고. 아. 아. 첫 번째, 이슬아 작가 에세이 갈등하는 눈동자. 어떤 북튜브를 보다가 이거를 되게 좋아 보이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골라봤고, 두 번째, 김계미의 악마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가. 이것도 밀리의 서재에서 찍먹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를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조금 빠지게 된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구병모 내 이웃의 식탁. 이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빠르게 소개하고. 안돼. 이것도 민음사 책인데 책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만 기분 좀 안 좋고 어차피 제 책장에 묵히면 이 상태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비평집인데 이게 이번 신간일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더럽다.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바꾸는 게 더 귀찮은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 내용만 좋으면 되죠, 책이. 다섯 번째 책. 이응준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이것도 진짜 많이 벼르던 책인데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회신지연. 나하늘 시인의 회신지연. 이것도 김계미 시인의 작은 신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봤던 것 같거든요. 그 타임라인에서. 근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장바구니에서 묵히고 있다가 이번에 저거 악마는 게으름을 어디서 피우는가 저거를 사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책 상태가 조금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번에 왜 이러지? 정말로?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마지막 책. 오 마이 갓! 이거 소장용으로 산 건데 너무 더럽다 이거. 오르한 파묵의 먼 산의 기억. 저 진짜 예민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것도 어쩌다 보니 미nem사 책인데 너무 재밌겠죠. 이것도 타임라인에서 보고 이런 일기, 남의 일기 원래 너무 재밌는 거 아시죠? 어쩌다 이거를 공개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셔. 되게 제 추궁이거든요. 이것 봐요. 교보문고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번에 산책들을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눈에 띄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66페이지에 책상에서 일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카드퀘이로 향하는 이 배가 보여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마치 내가 보는 세상의 사물 사이에 스며드는 것과 같다. 혹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나에게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일기장에 그림을 그리면 세상의 시가 내 일상에 스며든다. 다음은 북클럽 도서. 이거는 뒷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울로 드나드는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 낡은 목도리를 둘러쓰고 안경을 걸친 오펠리는 손으로 사물의 과거를 읽고 거울로 드나들며 공간을 이동하는 특이한 능력을 감추고 있다. 아니마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오펠리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량 약혼을 하게 되고 약혼자를 따라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펄의 시타시엘 성체로 가게 된다. 환영과 계략, 우발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치명적인 음모의 희생자가 되는데 위대한 판타지의 탄생을 알리는 매혹적이고 다채로운 마법의 세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듀나 작가가 추천사를 썼네요. 영업관 판타지 소설이 만들어내는 비슷비슷한 세계가 식상해진 독자들은 크리스텔 다보스가 만들어낸 새로운 우주로 들어갈 거다. 몇 발짝 움직여 바로 옆 나라로 넘어갔을 뿐이지만 다른 역사를 기억하고 다른 언어로 상상하는 작가가 만들어낸 19세기 말 벨 에포크 시대의 고통스러우면서도 문명화된 아름다움과 사물의 과거를 읽고 거울을 넘나드는 판타지의 마법이 공존하는 거울로 드나드는 여자 속 우주의 질감은 친숙하면서도 낯설다. 재밌겠다! 이런 책갈피도 있네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것도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김계미 시인의 작은 신. 이거는 시를 하나 읽어볼까 해요. 여기 책 날개에 적힌 시인의 말을 읽어볼게요. 매일 아침 절벽 아래 떨어진 참혹한 인간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제로의 인간. 내 얼굴을 한 물거품의 인간. 기다림은 그의 전문이 아니지만 그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2023년 3월 김계미. 벌써부터 약간 심상치 않지 않나요? 아, 여기 써있었네. 시인의 말부터 너무 좋다. 이 시가 꽤 마음에 들어서 한번 낭독해볼게요. 나의 천사. 어느 날 나의 집에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는 약하고 아파서 내가 천사가 되어주어야 하는 천사였습니다. 나는 살을 떼어 먹이고 관절과 눈물을 바쳤습니다. 천사는 뛰지 못했지만 뛰고 싶어 해서 나는 천사를 업고 산을 뛰어올랐습니다. 천사가 친구를 원해서 나는 사람들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천사를 천사처럼 입히고 꾸미는 일로 나는 매일 행복하고 피곤하고 바빴습니다. 나약하지만 천사가 등에 날개를 가졌다는 사실을 나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날개를 부러뜨려서 천사를 영원히 나의 집에 머물게 할 수 있었으나 나는 천사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든 새벽 천사가 날개를 펴본다는 것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든 새벽 천사가 날개를 펴본다는 것을요. 잠시 창밖으로 날아갔다 온다는 것을요. 천사가 나와 나의 집을 떠나는 날은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병이 낫고 광위에 둘러싸인 천사에게 가진 것은 없고 초라한 천사는 필요 없으니까요. 천사는 내가 깊이 사랑해서 내게 깊이 상처낼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톱을 들키자 천사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나와 나의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천사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뒷모습은 온통 피 묻은 낚싯바늘 같은 발톱이었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생각보다 문학동네 시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나하늘 시인의 회신지향. 이거는 어떤 걸 읽어볼까? 먼저 시인의 말을 읽고 자서 말조림표는 거기에 원래 말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2025년 12월 나하늘. 오, 좀 특이한 시가 많아요. 보이시나요?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서 보시려나? 근데 원래 제 거 많이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고 싶은 거 읽을게요. 추도사. 한 시인이 숲의 내리막에서 미끄러지며 발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그 뒤로 그가 입스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는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새벽에 깨어났는데 자신이 더 이상 아주 간단한 비유도 구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그는 비유, 그 중에서도 화류 표현을 아무런 의문 없이 수행해왔다. 얼마 전에도 동료들과 숲에 가서 벌레와 곤충이 기어다니는 완전히 수평으로 구부러진 나무를 관찰하고 두드려 보았다. 이 나무는 살아있는 거죠. 그가 물었다. 거기서는 전부 살아있는 걸로 보이나 봐요. 여기는 다 죽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료가 답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는 더는 그가 겪은 일을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비유란 진심을 전할 때 마음에 이물감이 들지 않는 유일한 언어였는데 이제 어딘가 자꾸 어긋나는 기분이 들어 참을 수 없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릇에 담긴 음식이, 벽이, 침대가, 연인이 모두 이미 오래전에 죽었음을 알게 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입스라는 용어는 시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며 그의 죽은 연인은 그런 그를 위한 추도사를 썼다. 비유로 가득한 그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가 자라던 자리는 이제 다른 많은 숨들의 서식지가 되었다고 적혀있는. 이것도 너무 이 부분이 참 좋네요. 비유란 진심을 전할 때 마음에 이물감이 들지 않는 유일한 언어였는데. 김수영 문학상 수상 시집이래요. 그럴만하네요. 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음은 이응준의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요즘 살짝 시집, 산문집, 에세이 이런 거에 약간 관심이 가서 이번에 산 게 소설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럴 수가. 이거 서문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작은 개 한 마리와 명왕성에 단둘이 살고 있다. 여기서 우주 전체 망원경으로 지구가 보인다. 인간들이 보이고 인간이 아닌 것들도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살아가는 기분은 이렇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지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대신 메시지가 있고 그게 이 책이다.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내 기준으로 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뻔뻔하게 혹은 수줍게 감추고 있는 것처럼 나는 쓸쓸하고 정처 없다. 우리는 다 이러다 사라질 것이다.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지 못한 것은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 앞에서 공평하기 때문이다. 허물을 잊지 않기에 나는 강하다. 뒤에는 안 읽을게요. 너무 길다. 다음 어떤 사랑의 무대 소요정 비평집. 이거는 비평집이라 좀 흥미로운 부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근데 진짜 책이 너무 더럽네. 이거 봐요. 보이나? 이것도 서문에서 두 문단 정도 읽어볼까 해요. 커튼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생애 첫 기억 속 나는 세 개의 방 앞에 서 있다. 5살 무렵 설악산의 어느 리조트였다. 오늘 내가 자고 싶은 방을 골라봐.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동굴처럼 생긴 방을 고른다. 문이 없어서 내내 열린 채로 오갈 수 있는 입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손끝으로 가리킨 뒤 그 안으로 한 발, 그 다음은 기억나지 않는다. 왜 그 장면이 나의 첫 기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남아 순간의 두근거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둥둥 울릴 정도로 크게 뛰는 박동이 느껴졌으니까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강렬한 자극이 몸속 깊이 각인된 까닭이 아니었을까? 어디선가 최초의 기억은 지금의 나를 이루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나를 추동하는 가장 큰 힘은 두근거림일 테다. 돌아보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정말 그랬던 것도 같다. 마음이 동하는 일에는 늘 그만큼의 울림이 따랐다. 그런데 정말 그뿐일까? 두근거림은 거짓이 아니었으나 설렘의 발언에 대해서는 딱히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문장 끝에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듯 나는 왜? 라고 묻는다. 그때의 나는 무엇에 그리 가슴 설렜나. 5살의 나였다면 부정할 사후적 해석일지 몰라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다. 그날 그 시간이 나의 최초의 기억으로 남은 건 기억할 만한 선택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무언가를 내 손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는 그때 알았던 것도 같다.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에 여전히 아이고 더 읽어버렸다. 끝! 다음은 고병모의 내 이웃의 식탁. 이거 작가의 말이 없나 설마? 되게 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작가의 말이 있어야 제가 마음이 편한데요. 거짓말 진짜 없는데? 여기 뒷표지를 읽어볼게요. 핵심은 시간을 보내는 데 있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면서 체세포의 수를 착실히 불리는 거야말로 어린이의 일이었다. 그 어린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일은 주로 시간을 견디는 데 있었다. 시간을 견디어서 흘려보내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일. 그곳에 펼쳐진 벽면에 어린이가 또다시 새로운 형태물의 선을 긋고 예기치 못한 색을 칠하도록 독려하기. 그러는 동안 자신의 존재는 날마다 조금씩 밑그림으로 위치 지어지고 끝내는 지우개로 지워지더라도. 이게 본문 중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딜레마적인 부분이 그래요. 내 자신을 지키는 일과 내 자식의 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들의 밸런스를 맞춰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켜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작가의 말이 없어요.
저는 소설을 읽을 때 무조건 작가의 말이 있어야 약간 마음에 심신의 안정이 되는데 말이죠. 아 진짜 이러는 게 어딨어. 치사해. 어쨌든 이것도 끝. 다음, 악마는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는가. 이게 제가 처음에 좋아서 썼다고 했잖아요. 좋았던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폭탄과 나무. 원리는 같다. 폭탄도 폭탄이고 나무도 폭탄이다. 다른 건 시간. 폭탄은 순식간에 커다란 나무가 된다. 가지와 잎을 만들다 말고 꽃을 피운다. 순식간에 평생을 산다. 나무는 오래 터지는 폭탄이다. 터지는데 100년, 500년, 1000년이 걸린다. 문제는 다시 또 시간. 폭탄도 나무처럼 천천히 자라면 아름다울 수 있다. 사랑도 나무처럼 오래 터지면 안전할 수 있다. 나무가 폭탄처럼 순식간에 자라면 위험할 수 있다. 증오가 폭탄처럼 순식간에 끝나면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을 제거하면 원리는 같다. 폭탄과 나무, 나무와 폭탄.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어때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있는 시인데, 꿈을 꾸는 게 좋아. 꿈속의 나는 거울 속의 나와 달라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내 부모라서 나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 가짜라서 사랑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 꿈을 꾸는 게 좋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 꿈을 꾸는 게 좋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 일이 잘 안 돼도 울지 않아. 여기 이 시간 이 나라가 아니라서 좋아. 신처럼 공중에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없어. 꿈을 꾸는 게 좋아. 집이 활활 타도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면 꽃을 가꾸는 엄마가 있어. 귀신에게 잡아먹혀도 죽지 않고 빨간 자두를 치마폭 가득 담아. 꿈을 꾸는 게 좋아. 물이 펄펄 끓는 솥에 아빠를 밀어넣고 솥뚜껑을 닫아도 진짜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아빠를 밀어넣고 솥뚜껑을 닫아도 진짜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가짜 아빠가 술을 마시고 진짜 아빠가 되면 새로운 가짜 아빠가 나타나. 이건 되게 슬픈 시인데 참 좋네요. 시인이 좋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참 좋네요. 다음은 이스라 에세이. 이것도 한번 봉투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쁘다. 제가 이스라 작가를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영상에서도 많이 접했지만 글을 읽어보는 건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비닐 안에 있어서 그런지 참 깨끗하네요. 이게 사진도 그 이스라 작가님의 남편 이호원 작가가 찍어서 여기에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런 작가, 이런 사진들. 근데 왜 흑백으로 했을까요? 제가 요즘 살짝 흑백에 좀 질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산 이 테무 포토 프린터가 흑백이어가지고. 하여튼 근데 사진이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흑백이 아닌 것도 있어. 오, 너무 좋아. 이 새책 냄새. 이거는 여기 뒷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마지막 싸움이라는 홍예린의 눈동자부터 천년 세월을 살아낸 프릴의 눈동자, 종말에 대처하는 캐럴의 눈동자, 미지의 타인을 향해 가장 크게 열려있던 하마의 눈동자, 열망과 관습 사이에서 요동치던 에르노의 눈동자, 실명한 채 말갛게 웃고 있는 김상훈의 눈동자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선,
은시, 동공, 눈빛, 눈망울과 같은 단어들은 일관되게 다른 일을 향한다. 이스라엘 시선에 따라 진입하는 타자의 세계. 그래서 여기 제목이 갈등하는 눈동자인가 봐요. 뭘 갈등하고 있는지 읽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소개는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빠이.